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들어가기. 우리 지난 시간에 챕터 1장 경제학이란 거기서 자원이 희소해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선택을 우리가 최적 선택이라 하고요. 이 최적 선택을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자, 우리 8페이지 첫 번째 줄 볼까요? 합리적 선택의 핵심은 어떤 일과 관련된 편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거야. 근데 편익에서 비용을 빼는 게 우리가 순편익이라고 해서 이걸 고려해야 되는데, 편익과 비용, 코스트를 고려해야 되는데, 근데 비용을 고려하기가 정확하게 고려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줄 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머니에서 직접 돈이 나간다, 이런 걸 이제 비용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들어가는 비용은 등록금이나 책값, 교통비 같은 것만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대학을 다니게 되면 그거 이상의 돈이 발생하는 거. 만약에 내가 대학을 안 다녔다면, 그때 다른 회사를 다녔다, 직장을 얻었다, 알바했다, 그러면 그때 받는 돈, 이거 포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비용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어떤 기업의 회계 장부를 보면 회계학에서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임대료 등 실제로에 동그라미 치세요. 실제로 지출된 각가지 명목의 비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비용은 비용인데 우리가 회계 비용이라 합니다.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비용이야. 이거는 실제로 지출된 것이고, 명목의 화폐 가치로 표현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눈 하나 그려주시고, 눈에 보여요. 약간 직접적인 비용이죠. 자, 그런데 밑에 눈에 보이는 비용 나와 있죠. 개인이나 기업이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비용으로 인식하면 합리적 선택이 이룰 수 있을까? 경제학자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자, 우선 첫 번째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요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샹그릴라 호텔의 이탈리아 요리부의 주방장 박 씨가 있습니다. 요리사네요. 자, 거기 다음 단락 있죠. 현재 5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대. 그런데 지금 현재 5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어볼까? 이렇게. 근데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 우리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표가 1-1 표를 보시면 음식을 판매해서 얻게 되는 수입이 3억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수입의 합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비용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비용 항목이 있습니다. 재료값 7,000원, 인건비 8,000원, 8천만 원, 재료값이 7천만 원이네요. 이자, 임대료, 전기가스, 수도료, 제세 공과금, 이런 걸 다 했더니 2억 5천만 원인 거야. 자, 비용이 2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총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이윤이 5천만 원, 오, 남는 장사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괜찮네, 너 자신의 레스토랑 열어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야. 왜요? 아니 문제는 뭐냐면 직접적인 이런 눈에 보이는 비용뿐만 아니라 지금 매달 500만 원 벌고 있는, 1년이면은 12달이니까 6천만 원 되겠죠? 그 6천만 원이라는 월급을 주는 회사를 때려치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얼마를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요. 연간 6천만 원 소득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이 포기라는 말 잘 보세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거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비용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6천만 원을 직장을 다니지 않게 되면 포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포기하게 되는 이 것도 하나의 비용으로 간주를 하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2억 5천만 원만 회계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포기 비용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3억 1천만 원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앞에서는 오 플러스 남는 장사네 라고 했는데, 요 기회비용, 포기한 비용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네 오히려 마이너스 1천만 원이 되네요. 아니면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고요. 여러분 레스토랑을 운영하면 얼마 벌어? 5천. 회사를 다니면 6천. 어느 게 더 나은 선택이야? 회사 다니는 게 낫지. 근데 요 회사 다니는 걸 포기한 거를 이쪽에 집어넣어서 이윤으로 해서 비용 처리해서 계산하면 또 마이너스 1천 이렇게 레스토랑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9페이지 거기 밑에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자, 이 예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지출에 눈에 보이는 비용, 회계 비용만 비용으로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합리적 선택이 이룰 수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말미암아 포기해야 되는 소득은 실제로 지출하는 그 비용뿐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합리적 선택에서는 요거까지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면 이것도 비용으로 모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포괄적인 개념이죠. 약간 보이지 않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묵시적, 암묵적 비용까지 다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떤 행위에 따른 기회비용은 이걸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서 포기해야 되는 여러 행위 중에서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거.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이제 세컨드 베스트가 되는 건데 포기한 것들 중에서는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봤을 때는요. 거기 세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최고의 경우는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없어. 대학 진학의 비용에는 등록금, 책값, 왜 그게 눈에 보이는 비용도 있지. 등록금이라든가 책값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돼. 뭐가 있냐면 만약 그가 대학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대학을 가지 않았더라면 직장을 다녔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 앞에 얘기한 거랑 비슷합니다. 요리사 최 씨와 똑같죠. 그럼 대학에 다님으로써 포기하는 비용이 되는 거잖아. 회사 다니면 내가 벌 수 있는 돈. 예, 그것도 비용으로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대학을 다니지 않으면 벌게 되었을 소득 이것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아니면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이 책을 3시간 동안 읽기로 했어. 지금 저의 강의를 3시간 동안 듣기로 했어. 그러한 공부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내가 만약에 이 책을 읽지 않게 되면 다른 걸 할 거란 말이야. 그 다른 거 할 때 선택했었을 그것까지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거기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거기 보시면 밑에 표 1-1을 보면 3시간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밀린 일 처리.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경중을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달러, 화폐 가치로 평가해야지 비교가 가능하지. 자, 거기 가치가 35,000원이고 만약에 TV를 시청할 수 있어. 공부를 안 하면 그게 만족의 크기, 행복의 크기를 돈으로 나타내면 5만 원이고 소설 읽기, 운동, 친구와의 만남, 친구와 미팅, 만남 이게 가장 가치가 높네. 거기 보니까 얼마야? 8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시간 공부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요. 다른 포기하게 돼서 가장 안타까운 친구와의 만남을 포기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또 기회비용에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 중간에 개념 정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행위의 기회비용은 이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여러 행위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가치, 친구 만남이 가장 큰 가치죠.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회비용 개념이 약간 회계적 비용인 명시적 눈에 보이는 비용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말고 또 고려해야 될, 고민해야 될 비용 중에 하나가 매몰 비용이에요. 체크해야 될 게. 자, 썬크 코스트라고 하는데 싱크의 과거 분사잖아. 이미 가라앉은 거야. 가라앉았다는 거니까 뭐야? 엎질러진 물이야. 밑에 가라앉아서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개념을 정리해보면 일단 지출된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우리가 이걸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엎질러진 물이야. 지나간 버스야. 이미 때늦은 후회입니다. 이거를 또 아이고 다시 그때가 그리워서 뭐 술 마시고 전화하고 안 돼요. 안 돼. 예, 그냥 끝났어. 고려 대상에서 삼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거기 나와 있는 매몰 비용 잘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일상적인 생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투입한 돈이 아까워서 매몰 비용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이런 거 있잖아. 두 번째 줄에 있죠. 우리말에 본전은 뽑아야 된다. 안 돼요. 이미 그냥 끝나간 거야. 이게 비합리적인 태도의 전형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듯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음악회 티켓을 구입을 했어요. 끊었어요. 근데 이 음악회를 내가 듣고 있는데 도저히 못 듣겠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야. 막 귀가 막 터질 것 같아. 나가야지 뭐. 아이고 근데 이거 비싼 건데요. 아니야. 환불도 안 되고 회수도 안 돼. 그럼 이거 다 그냥 잊어버리고 지금 고민하는 거야. 이미 끊었지만 앉아서 계속 들을까? 1시간 더 들을까 말까? 그게 더 안 듣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건 잊어버리고 의사결정할 때 포기하시고 밖에 나가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몰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요. 여기 나와 있는 콩고드의 오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콩고드 여객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해서 만든 콩고드라는 초음속 여객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1969년부터 2003년까지 34년 동안만 하늘을 날았어. 엄청나게 빠르게 나르나 보지? 근데 이미 개발하는 중간 과정에서 이거는 경제성이 없다.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오히려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클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두 나라 정부는 이미 많은 돈이 투입됐다는 이유로 해서 본전은 뽑아야지. 그동안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이런 거 있잖아. 이 발목을 잡는다고. 그만해야 돼요. 거기 보세요. 아니 사후적으로 평가해보면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시점에서 개발을 중단해야 돼. 그때도 손해야. 근데 사업을 계속 하게 되면 이 손해가 더 커지는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딱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탁 접고 그때부터 새롭게 이건 의사결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영국과 거기 나와 있는 두 나라 프랑스도 들인 돈이 아깝다는 그 이유로 개발을 강행한 결과 더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합리적 선택에 이르는 어떤 선택과 관련해서요. 기회비용을 정확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회계비용은 좀 약간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이고 매몰비용은 고려해서는 안 될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가보시면 생각해 봅시다가 있잖아요. 기회비용이나 매몰비용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기 내용이 있는데 이 책의 장점이 이 스토리가 되게 괜찮고 한 번씩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좋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밑에 생각해 보기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개념을 잘 다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3절 보시면은요.
자, 경제적 자원과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줄에 자, 경제적 자원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면 넓은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아껴 써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자원, 경제적 자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협의의 개념 좁은 의미에서 표현할 때는요. 여기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인풋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산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경제적 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뭔가 물건을 만들 때 뒤에 다시 하겠는데 노동이라는 것은 뭐 사람, 노동력 보시면 되겠고 자본이라는 것은 뭐 기계야, 공장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설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기계류 이런 것이고 토지는 땅입니다. 예, 우리가 뭐 공장을 지을 때 뭐 허공에다가 뭐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산 요소인데 이 중에서 최근에는 기업가적인 노력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킵니다. 어떻게 잘 경영하는가? 이것도 포함을 시키는 거죠. 자, 우리 교재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최근에는 기업가적 노력을 또 다른 종류의 경제적 자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 기업가가 어떤 건지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사업가랑은 좀 차이가 있다 얘기하기도 하는데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냅니다. 뭐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아니면 구글의 창업자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등등 그런 사람들이 아이디어 하나를 아이디어죠. 그거를 잘 내므로써 이게 많은 사람들이 또 기업이 성장하면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요. 또 위험을 부담합니다. 아니 뭐 테슬라나 이런 데가 떼돈 버는 거 약간 질투심 나는데 그거 여러분도 해보세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 엄청난 위험을 부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영, 기업가적 노력의 대가로 얻게 되는 게 우리가 이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하긴 할 건데 노동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본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지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땅,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얻게 된 게 이걸 지대라 그러고요.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게 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율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리고 경영에 대한 대가로 얻게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기업가적 노력이 반영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거기 마지막 줄 나와 있듯이 수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현대 경제에서는 기업가적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인풋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 자원을 투입해서요.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상품, 이게 이제 아웃풋 아니겠습니까? 아웃풋 이렇게 되는데요. 이 아웃풋과 관련된 게 우리가 눈에 보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굿즈 재화라고 얘기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서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품이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 요거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재화는 간단합니다. 우리 거기 책으로 가볼까요? 자, 네 번째 단락이죠. 세 번째 줄. 쌀이나 옷, 자동차, TV 이런 것들은 다 굿즈가 되는 것이고 서비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이발 서비스 그치 말 그대로 용역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아니면 보험 서비스 다 서비스입니다. 뒤에 붙여서 있는 게 좋겠어요.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죠. 법률 서비스, 법률 상담 아니면 강의 서비스 이런 거 의료 서비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서비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종류의 물건에는요
여기 보시면 쓸모가 있는데 너무 흔해가지고 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품이 있어요. 그걸 이제 프리하면 언제나 자유죠. 그래서 자유재라고 번역을 합니다. 쓸모는 있으나 너무 흔해서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 우리 경작에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경작에서 가장 큰 제1의 원칙이 프리런치가 없다 이건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바로 자유재예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경제재는 뭐라 합니까? 경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짜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코노믹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희소하기 때문에 여기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거야. 요 제한됐다는 게 희소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희소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는 용어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15페이지. 생산 가능 곡선. 여러분 그 14페이지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것까지 상품이라니. 첫 번째 줄에 1993년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오염물질 배출권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또 다른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도 상품입니까? 예, 그게 있어야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어요. 환경경제, 환경 파트 외부성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건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EU 여러 나라들은요 2005년부터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015년부터 1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출범시켜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오른쪽 가볼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품이라 하면 의뢰에 쌀이나 옷, 자동차 같은 것만 연상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오염물질 배출권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야. 그것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든 거야. 가상으로. 정부 규제 산물로 생겨났다는 점에서 보통 생각하는 상품과는 약간 달라요. 보통 상품이라 하면 뭐야? 우리가 그걸 소비해서 이발 서비스, 보험 서비스 아니면 사과를 먹게 됨으로써 만족감을 주게 되는 건데 이거는 뭐야? 고통을 주는 오염물질이 상품으로 거래 대상이 된다? 약간 그래서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질상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건 다 상품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밑에 뭐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재밌고 괜찮은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자, 다음 15페이지 가볼게요. 자,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은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PP 우리 책에는 F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예, 혼용해서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어떤 한 경제에서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 요소가 제한되어 있잖아. 희소하잖아. 그거를요. 최대한으로 사용을 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상품들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오케이?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시험을 여러분들이 본다 합시다. 그럼 시험을 볼 때 시험 보는 과목이 뭐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2개밖에 없다고 할게요. 경제학 점수가 있고 뭐라고 할까? 회계학 점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나의 주어진 체력과 나의 주어진 암기력과 IQ와 그리고 나의 뭐 여러 가지 뭐 등등 시간과 이런 걸 고려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점수 이렇게 곡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경제학 점수는 뭐 한 80점 요 점을 선택할 수 있고 요 점은 이제 대신 경제가 80인 대신 회계학이 빵이겠지. 회계학은 70점 받아. 근데 경제학은 빵점 받고 요 점을 할 수 있고 요 중간 점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회계학은 60점 받는데 경제학은 뭐 50점 받는다.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 가능한, 생산 가능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점수를 나타낸 조합을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생산 가능 곡선이라 하는데 이 그래프에서는요. 푸른색 곡선으로 나타낸 게 파란 색깔 곡선이 뭐냐면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요.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쌀과 옷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 A와 B는 지금 요 곡선 상에 있으니까 효율적인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점수들은 나의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희소한 자원을 통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점수를 나타내니까 이게 바로 우리는 효율적인 점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점 C점 같은 것은 우리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아니 여기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점을 선택했어. 자, 회계학은 60점 받았는데 경제학이 이 점을 받아서 30점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만약에 내가 최선을 다 했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경제학 점수를 30에서 50으로 더 늘릴 수 있잖아. 아니면 경제학이 30이면 회계학 점수를 10점을 더 올릴 수 있잖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노란 색깔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비효율적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밖에 있는 D점 같은 거 있잖아. 2점. 이거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를 할까요? 내가 회계학은 70점 받는데 경제학을 80점을 받겠습니다. 요런 점 있잖아. 요런 점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2점에 해당하는 건데 요거는 도달이 불가능한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그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지금은 쌀 700단위와 옷 300단위를 선택하게 된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차차 더 이걸 많이 활용해서 쓸 건데요. 경제 성장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암기력과 체력과 시간을 통해서는 여기 노란 색깔까지밖에 달성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1년을 더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알약을 먹었더니 암기력이 IQ가 막 200이 되고 43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점수들도 이렇게 달성할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여기 파란 색깔에서 점선으로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달성할 수 있는 점이 돼버리면요. 이게 바로 뭐다?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이 초록색 곡선이 생산 가능 곡선 밖으로 가게 돼서 이 점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처음 낯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6페이지 가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한 시점에서 보면 생산 기술이라든가 사용 가능한 한 노동과 자본은 고정돼 있습니다. 근데 자, 두 번째 줄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동태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거기 두 번째 줄 있죠? 흐르면 흐르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중에 경제성장은 시간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다이내믹이다 라고 해서 동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요. 그럼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나도 노란 색깔보다 연두 색깔이 선택에 가능, 소비 가능 영역이 더 커지는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더 커지는 거니까 그게 바로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여기 주황 색깔에 해당하는 더 많은 쌀과 옷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성장이 왜 중요해? 맞아요. 좀 더 풍요로운 너무 앞서갔네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이 다는 아니고 이 물건을 많이 갖게 되는 게 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우리의 행복을 높여주는 쌀과 옷이 많을수록 좀 더 풍요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국민 경제의 기본 골격과 그 뒤에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회비용 중심으로 잘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어요. 감사합니다.